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또 왕을 묻는 문제네요. 자, 설총이 이두를 제작한 본 뜻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이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지금의 업문도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면서 왕이 하는 일은 그러다 하니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만일 업문으로 삼강행시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백성이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이 효자 연료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업문으로 삼강행실도, 자, 삼강행실이 나와서 삼강행실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한다. 자, 삼강행실 나왔습니다. 충신효자 연료가 반드시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설총을 예시로 들어서요, 자신의 어떤 삼강행실에 대한 어떤 그런 편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 삼강행실도 딱 해서 여러분들 세종 딱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청해 요청으로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청해 요청으로 조총부대 파견한 거 뭡니까? 이건 나선정벌에 대한 내용이죠. 나선정벌. 자, 나선정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러시아의 한자어표입니다. 한자음 표현이 바로 나선입니다. 나선. 자, 왜 그 당시 우리나라가 나선정벌에 나섰냐? 이거 언제냐면요. 효종 때예요. 효종 때. 자, 효종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자, 인조입니다. 인조가 바로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 이후에 청해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삼전도의 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청해 볼모로 끌려갔다가 둘 다 돌아왔지만 소현세자는 그 이후에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고요. 바로 이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효종이에요. 자, 효종은 이제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그런 굴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원수를 갚겠다라는 의미로서, 자, 군대를 양성하게 되죠. 네, 군대를 양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벌론이 되겠죠. 하지만 그 북벌을 통해서 많은 군대를 양성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청나라를 치지 못하고 오히려 청나라가 당시에 이제 국경에서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시점에 청나라가 요청을 합니다. 너희 조선 군대 좀 파견해 줄래?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북벌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청을 도와주러 자신들이 키웠던, 당시 조선에서 키웠던 조총부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에요. 2차례 걸쳐서 보냅니다. 효종 때의 이름이죠. 두 번째, 법령을 정비하여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셔요. 성종이죠, 성종. 조선 성종입니다. 편찬을 시작한 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건 세조입니다. 세조였다가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건 성종 때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갑인자를 주저하여 활자인 세수를 발전시켰다. 갑인자. 자, 우리가 이제 개미자, 활자입니다. 활자. 개미자는 태종 때고요. 갑인자를 주저했다라고 하는 건 세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청과의 국경선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그쵸? 서위, 압록, 동이, 토문. 그 토문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간도가 누구 땅이냐 이런 어떤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자, 요거는 언제냐면요. 바로 숙종 때, 조선 숙종 때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백두산 정계비 세웠습니다. 자,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지 못해 균역법을 설치하다. 균역법 설치, 군포 두 필을 한 필로 디스카운트 해주는 군포 의 부담을 줄여주는 균역법, 요거는 이제 영조 때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가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요, 조선기 5구년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이랍니다. 여기서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설치된 것으로서 훈국이라고도 한답니다. 훈국. 정예병사 양성과 기민구제를 목적으로 양반 공사천들을 가리지 않고 병사를 모집했고요. 이들은 이전과 달리 일정한 급료를 받았다라는 거, 직업군인의 형태구나. 그렇죠. 조선 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인요, 뭐냐면은 의무군이었어요. 의무군이었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직업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 나오네요. 직업군의 성격이라고. 뭡니까? 바로 훈련도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설치한 거죠. 삼수병을 만든 삼수병. 삼수병을 훈련시키죠. 삼수병이란 건 뭐냐면요. 사수, 살수, 포수. 자, 바로 이제 일본의 조총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총을 키우는, 총을 쏘는 포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뭐 사수라고 한다면 이제 화살이고, 살수는 이제 칼이 창, 칼 이런 거 되겠죠. 요 삼수병을 키웠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이죠. 을묘해변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을묘해변을 계기로 설치된 거 뭐죠?
비변사입니다.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시기구 을묘해변. 자, 그렇죠? 바로 비변사 중종 때 설치한 겁니다. 비변사가 되어 있고요. 자,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됐다. 순조는 이제 정조의 아들이죠. 순조 때 세도 정치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바로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된 거냐 뭐냐면 정조 때 세웠던 장용령입니다. 장용령. 장용령이 바로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되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훈련도감은 언제 혁파됐을까요? 이모군란 때 혁파됩니다. 이모군란 때 바로 이제 이 훈련도감은 혁파가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국방세 요진 영이나 진에 배치되었다. 이거는 이제 훈련도감 같은 이 훈련도감 중앙군이거든요. 중앙군. 이 지방은 아니죠. 영이나 진에 설치됐다. 영진군이 지방군 얘기돼요. 이 지방군. 그렇죠? 자, 4번. 포수사수 사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응양군이나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부대. 국왕의 친위부대. 이 2군이죠. 2군. 자, 우리 이제 고려시대 잠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고려시대 군사조직. 고려시대 군사조직은 중앙군만 얘기하면요.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직업군인이에요. 이들은 중앙군인데 직업군인의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응양군, 용호군 같은 경우는 그 2군 국왕 친위부대였다는 거죠. 이거는 2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뭐 생물연대 이런 거는 알 필요 없는데 호거, 우암이라고 나왔네요. 우암. 우암에서부터 좀 알 수 있고요. 윤유를 사문난적으로 비판했고요. 기축 봉사를 올려 멍에 대한 의뢰를 내세웠고요. 희빈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정한 것을 비판하다 정권에서 물려났다. 자, 요게 뭐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뭐냐면요. 기사황국이 되겠죠. 기사황국 때 정권에서 물러났다. 물러났었다. 기사황국 때 누가 이제 서인들이 정권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서인들이. 그렇죠? 자, 바로 이는 누굽니까? 바로 서인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얘기예요. 우암 송시열이 되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자, 송시열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찾아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자, 송시열에 대한 부분들,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집현전을 통한 유교 정치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자, 이건 언제죠? 예,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소격서의 폐지를 줘요. 소격서 폐지 주장. 자, 누굽니까? 바로 중종 때 있던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인물을 찾아내면 조광조가 되겠죠. 중종 때 인물이죠. 자, 그다음에 호랑 논쟁에 참여하여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였다. 이거는 이제 호랑 논쟁에서 낙론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호랑 논쟁. 요게 이제 가끔씩 보기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호랑 논쟁. 충분히 또 다음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호랑 논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노론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거예요. 노론들 사이에서. 자, 뭐냐면요. 자,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과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요. 호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냐면요. 주로 충청지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남지방이라고 하면 전라도를 얘기하잖아요. 호남, 남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낙론은요. 뭐냐면 서울 경기예요. 서울 경기에 있는 노론들을 우리가 낙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호론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호론들은 인간과 사물은 성질이 다릅니다. 인물 성이론을 주장했던 반면에 낙론들은 인간과 사물은 그 성질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라는 인물 성동론을 주장했어요.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좀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런 어떤 성리학적 어떤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이제 조선 후기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낙론에 대한 얘기고요. 4번은 효종의 사망에 따른 자의대비라고 하는 인조 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의대비 복상 문제에 대한 상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효종 사망에 따른 상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기년설, 바로 1년설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제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인데요. 예속 논쟁에 대해서 서인들 같은 경우는 1년설을 주장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3년설을 주장하는 남인들이 있었죠. 이때는 누가? 바로 1년설을 주장했던 서인들이 거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남들이 힘을 실어주게 되죠. 바로 이때 이제 그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같은 성호사설 저술 자영농 육성 토지개혁 딱 보면 알죠. 네, 성호사설 자영농 육성 중농학파 실학자 중에 대표적인 성호 이익 선생입니다. 성호 이익 선생. 자, 이익입니다. 이익.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문제 중에서 이후에 뭐 전개된 사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외란 이후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대마도주가 외란 이후에 상당히 좀 많은 타격을 입었죠. 교육의 재개를 요청해갖고 에도 막부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어느 정도 막부의 어떤 실세가 되었죠. 자, 에도 막부에서 도쿠가 막부에서 포로 잡아간 조선의 일부를 보내주면서 수교를 요청했답니다. 이에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을 파견했답니다. 자, 이제 이건 뭐냐면 임진왜란 이후의 모습을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임진왜란 이후 어떤 일본과의 외와의 어떤 그런 외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 제국기를 썼다. 자, 신숙주는 이제 세종 때의 대표적인 또 이렇게 관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숙주가 이제 일본에 다녀온 건요 세종 때 다녀왔습니다. 세종 말기쯤에 다녀왔다가 해동 제국기가 이제 그때쯤 이제 쓰여지게 된 거죠. 쓰여지게 됐는데 요건 언제냐면 성종 때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종 때. 성종 때 편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동 제국기요. 요 해동 제국기가 뭐냐면요. 일본의 어떤 정치, 외교, 뭐 풍속, 지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쓰여진 어떤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동 제국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 때. 자, 그다음에 이종무가 외구의 근거지였던 대마도를 정벌하 했다. 대마도 정벌 이종무, 대마도 정벌 언제죠? 세종 때입니다. 자, 우리가 2번도 세종이고 1번도 세종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이라고 할 수도 이제 세종 때 다녀온 거거든요. 그리고 쓰여진 거는 이 해동제국가 쓰여진 거는 성종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별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요. 3번 계약조가 체결되어 세견선의 입항이 허가되었다. 계약조. 자, 우리 계약조가 있습니다. 계약조 같은 경우 이것도 언제냐면 세종 때입니다. 이때 이제 3포가 개항이 되죠. 부산포, 제포, 연포. 지금의 이제 부산, 울산, 진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종 때에 계약조가 체결되었다는 거. 4번 조선정부의 통제에 반발하여 삼포회란이 발생했다. 삼포회란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이전이죠. 뭐 을묘해변이니 삼포회란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건요. 바로 이제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진 게 된 거죠. 자, 5번 초량이 남친 부산포입니다. 부산포 쪽에 초량에 외관이 설치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 무역이 허용되었다. 자, 3번 같은 경우도 제한된 범위 내에 무역이 허용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부산에만 외관이 설치되었다. 요거는요 무슨 약조냐면요 기후약조입니다. 기후약조. 자,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죠. 임진왜란 이후 바로 이제 초량에 외관이 설치됐고 제한된 범위 내에 무역이 허용됐고 이후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한다면 통신사가 파견되었다라는 거. 조선 통신사가 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에도 막부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되었던 거. 12차례 파견됐죠.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왕의 업적입니다. 왕의 업적. 자, 창덕궁 후원에 세운 주합루에는 자, 왕의 어제, 어필과 도서를 관리하고 자, 어제, 어필, 그냥 도서를 관리한답니다.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구에서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중에서 뽑힌 문신들을 교육하였는데 한 달에 2번의 구술과 한 번의 필답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배출된 대표적인 인물은 정약용, 김조순 등이 있다. 자, 이 주합루에 설치되었던 대표적인 어제, 어필, 도서를 관장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 자, 정책 연구하면 우리가 이제 조선 전기로 가면은 뭐 집현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홍문관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은 뭐가 있냐? 바로 규장각이죠. 조선 왕실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규장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로 37세의 당화관이라든가 아니면 신진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초계문신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규장각이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왕실 도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요 뭐 왕실 도서기관도 기능도 있지만 도서 기능도 있지만 기관의 기능도 있지만 뭐 과거제를 주관하기도 하고요. 과거제를 주관하기도 하고 뭐 신진 관리들을 재교육시키기도 합니다. 당시 이제 정조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노론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노론들 아주 나이든 노장들이었던 그 노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자신들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젊은 관리들의 어떤 힘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재교육, 초계문신제 같은 그런 재교육을
실시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정조죠, 정조. 규장각 촉계문신지 하면 바로 정조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홍문관을 처음으로 설치했던, 홍문관 처음 설치한 거 언제죠? 예, 성종 때. 조선 전기죠, 전기 초기. 성종 때. 그다음에 서울 출신들의 학자들을 검서관에 기용했다. 자, 어디 검서관 딱 하면 뭡니까? 규장각 검서관. 여기에 서울들을 등용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서울들을 등용했었다. 자, 예, 대표적인 인물들 누구죠? 박제가, 이덕무, 그렇죠? 그다음에 유득공.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어떤 검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신진이사를 등용하기 위해 현량과를 실시했다. 현량과 실시하면은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누구죠? 이거지. 건의한 사람? 조광조입니다. 조광조. 4번. 망건당을 설치하여 중국 학자들과 교류를 확대하였다. 자, 중국의 원에 자신의 어떤 그런 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는 망건당을 설치했던 왕. 고려 말 누굽니까?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이것도 보기로 가끔씩 자주 나옵니다. 망건당. 자, 관학 진흥을 위해 국자감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조선 중기가 아니죠. 고려 중기 가면요, 이제 사학이 융성하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최충, 해동공자라고 불렸었죠. 사학의 어떤 그 당시에 사학의 일인자라고 불렸던 이 최충의 어떤 그 문헌공도 같은 이 사학 12도를 어떤 식으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관학을 진흥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사교육이 융성해지면 국가에서는 뭡니까? 뭐 공교육 강화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학 진흥을 위해서 국자감에 7제 7개의 전문 강좌를 두고요. 그다음에 양형고라고 하는 장학재단, 이런 장학재단을 또 설치하게 됐다는 거.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의 예종입니다. 예종. 고려시대 예종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끔씩 보기로 4, 5번 같은 보기로 자주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겠습니다. 다음 건의에 따라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영의정 이원이기 아래기를 각골에 바치는 곡물이 각관층 박납인에 막혀서, 자, 박납인 나왔습니다. 자, 핵심 나왔습니다.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로 징수해 그 피해가 고질화되었고, 그렇죠? 경기도가 심합니다. 특히 별도의 담당관청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에 백성들의 쌀을 거두는데 토지 한결마다 2번에 걸쳐 8두씩 거둬들이게 하고 담당관청은 수시로 물가시를 보아 쌀을 박납인에게 지급하여 물건을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책을 내세웠는데 일단 박납인이 나왔다는 거. 곡물, 그렇죠? 이거 뭡니까? 특산물이죠. 각 지역 특산물. 곡물이라고 공납한다고 그러죠. 특산물을 내는데 여기 박납인들이 중간에 이제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박납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뭐 브로커들, 이런 브로커들한테 이제 농간을 당하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뭐 특산물, 가호별로 특산물을 바치던 것을 자, 이 왕에게, 이 당시 왕이 누구냐면 광해국대거든요. 아랬단 말이죠. 예, 왕에게 이거 특산물 바치는 거 이게 폐해가 많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뭘로 바꿉니까? 바로 대동법으로 바꾸죠. 자, 이전의 법은요, 이전의 이 공납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있건 없건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집별로, 가호별로 균등하게 냈다라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도 똑같이 내고 재산이 많아도 똑같이 낸다. 하지만 이거 안 된다. 있는 자에게 더 많이 거둬야 된다. 라는 게 바로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이 1결당. 자, 죄송합니다. 1결당 몇 두를 걷습니까? 12두를 걷는다.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그러니까 토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걷겠다 이거죠.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걷겠다라는 게 바로 대동법의 하나의 대동법이 실시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후에 이제 1결당 12두인데 만약에 쌀이 없을 경우, 쌀이 부족한 지역일 경우에는 쌀 대신 포를 내도 되고 그다음에 바로 동전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대동법의 하나의 실시의 어떤 배경이라고, 실시의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1번.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됐다. 1번 정답 맞습니다. 공인. 왜냐하면요, 특산물을 이제 바쳤다가, 이제는 대동법으로 해서 1결당 12두, 쌀, 미, 포, 전이죠. 쌀, 그다음 포, 옷감이죠. 옷감, 동전. 이런 걸로 낸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전에 걷어들였던 특산물들, 토산물들을 못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산물들이 거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왕이 지금 이제 자기를 감귤이 먹고 싶어. 제주산 감귤이 먹고 싶거나 아니면 대구산 뭐 사과 아니면 나주산 배가 먹고 싶어요. 자, 근데 이걸 지금 다 쌀포전, 미포전 이걸로 거두니까 지금 그게 걷어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무엇을 공인, 그렇죠?
관어상입니다. 국가에서 허가한 공인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자 걷어들인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다 공인들에게 풀어줌으로써 자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각종 토산물들, 특산물들을 가져오너라. 예, 그게 바로 공인이에요. 그걸 실시했던 게. 그러면서 그 공인들이 이제 각 지역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뭐 몇십 개씩 몇 개씩 사오겠어요? 예, 아니죠. 뭐 아주 대규모로 사옵니다. 대량으로 아주 그쪽에 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제 공인이 떴다 이러면은 이제 장시가 이제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서서히 발달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양반에게 군포 부과? 자, 이거는 근대사 쪽으로 넘어가셔야 될 텐데요. 이건 언제냐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그렇죠? 고종시기에 흥선대원군의 어떤 개혁 정치의 모습이죠. 예, 바로 이제 호포제라는 거죠. 호포제가 실시된 거. 군포도 역시 가가호호 사람별로 이제 걷어들였는데 이제는 양반들에게도 이제 양반들이 이 군포가 면제되었었거든요. 면제되었는데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때 이제 양반들도 군포를 부과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명령이 시행되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선해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바로 이 대동법에 관련된 업무는 바로 선해청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해청입니다. 어떤 그 월급과 관련된 거, 급여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바로 선해청과 관련됐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결작을 부과한 거요. 이거는 이제 영조 때 실시했었던 균역법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균역법. 자, 우리가 두 필을 한 필로 나누었습니다. 한 필로 줄였습니다. 그렇죠? 영조 때 균역법을 실시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군포 두 필을 국가에다가 지불했었거든요. 납부를 했었는데 이걸 한 필로 줄였어요. 자, 군포라는 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방비를 얘기하는 거야. 국방비가 그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걸 반으로 줄였는데 그 모자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자란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이제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명분으로 결작이라 1결당 2두씩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어떤 지방 유지들에게 너희들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별직을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포씩 군포 한 포씩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실의 어떤 그 왕실의 어떤 재정이었었던 어장세, 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또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부족한 어떤 그런 국방비를 채워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영조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소설이 쓰여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허생 나왔네요. 네, 허생전입니다. 자, 허생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저 안성은 기, 호에 어우르며 삼남에 어기렸다 하고는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래야 대추밤 뭐 이런 것들 과실을 모두 2배 값으로 사서 저장했다고 합니다. 2배 값으로 샀답니다. 미리. 근데 허생이 과실을 몽땅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에 치르지 못하게 됐다. 이 허생의 어떤 장사치로서의 어떤 그런 묘수가 아주 뛰어난 거죠. 그렇죠? 과실을 몽땅 사들였다. 그러다 보니까 2배 값을 받은 장사꾼들이 도리어 10배 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면 허생은 얼마나 번 거예요? 예, 5배를 벌게 된 거죠. 5배. 그쵸? 예, 바로 이 허생전이죠. 허생전. 자, 이 박지원의 허생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허생전에서 알 수 있는 건요. 바로 이제 이 도고의 출현이죠. 도고의 출현.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고. 이 도고들이 출현하게 된 거는 언제죠? 바로 조선 후기 때죠. 독점적 도매상인. 바로 이 허생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독점적 도매상인이 도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때 이런 어떤 그런 장사치들이 등장합니다. 도고는요, 어떤 특정한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는 상인이라면 뭐 각종 사상들, 우리 개인 상인들, 사상들, 그다음에 뭐 공인들도 다 도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투자할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조선 후기의 모습 한번 볼게요. 풍속화, 그쵸? 서민들을 풍자하고 또 서민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했던 바로 풍속화, 조선 후기 맞습니다. 대표적인 하원이라고 한다면 뭐 김홍도, 신윤복 이런 인물들이 되겠죠. 홍길동전을 읽고 있는 여인, 자, 홍길동전 하면 대표적인 한글 소설입니다. 뭐 홍길동전도 있고 그다음에 춘향전 같은 대표적인 한글 소설. 이것도 조선 후기 때 모습이 맞죠. 3번 교정도감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관리, 교정도감, 자,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 기구입니다.
최충원 때 만들어졌던 거죠. 이건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의 보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4번 시사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는 중인들입니다. 자, 시사 모임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시사라고 한다면은 한시들이 짓는 그 모임입니다. 예, 시를 읊고 시를 이제 향유하는 그런 모임들인데 요거는 이제 다 양반들의 어떤 그 소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런 시사 모임들을 갖는 중인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중인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로 시사 모임들을 간다. 시사를 조직했다라는 거. 조선 후기 때 바로 이제 중인들도 그만큼 어느 정도 신분의 어떤 의식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자, 송파나루에서 산대놀이 공연을 벌이고 있는 광대, 산대놀이, 뭐 탈춤 이런 것들은요, 바로 이제 조선 후기 양반의 어떤 권위가 이제 떨어지면서 양반의 어떤 위선, 허세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어떤 그런 서민들의 어떤 그런 묘사를 바로 이 산대놀이, 탈춤을 통해서 이제 했던 거죠. 이것도 역시 조선 후기 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것은 자, 김정희 특별전이죠. 김정희. 그렇죠? 네. 추사가 자,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제자 이상적이 청에서 귀한 책들을 구해다 준 것에 대한 답례로 그려진 작품이다. 제자 이상적. 자, 제자라고 하지만 이상적은요. 역관입니다. 바로 중인이었죠. 중인. 이 이상적이 구해줬던 구해준 책에 대한 답례. 이게 뭐냐면요. 바로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예, 세한도. 자, 대표적인 세한도를 그려주게 된 거죠. 자, 요거 좀 2점이라고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1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 알아주셔야 돼요. 기몽도의 총석정도. 자,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세왕의 그림입니다. 강세왕. 요거는 아마 따로 이제 문제에 나오진 않는데 강세왕의 그림이에요. 강세왕 영구동투도라고 강세왕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것도 이제 진경산수화의 어떤 그런 백미라고 볼 수 있는 누굽니까? 겸재정선이죠.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인왕제색도. 자, 세한도는요 뭡니까? 바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가화폐가 유통되던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폐 문제네요. 자, 그리고 화폐 문제인데 이제 숙종. 자, 우리가 이제 화폐라고 한다면 숙종이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 상평통보만 떠올리시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 때도요. 고려 때도요. 화폐가 이제 유통이 됩니다. 화폐가 어느 유통이 돼요. 물론 이제 그 화폐 유통이 이제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뭐 해동통보라든가 뭐 사만통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요거 어느 시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허적과 권대원 등이 청하였다. 왕이 신들에게 물으니 신하들이 모두 그 편리함을 말했다. 편리함을 말했다. 뭔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봐요. 왕이 그대로 따르고 호조, 상평청, 진우청 등에 명하여 돈을 주자 대 400문을 은 한 장의 값으로 정하여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 자, 일단 호조라는 게 나왔고요. 그렇죠? 호조라는 게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편리함을 이제 관리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게 그리고 유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물론 고려 때도 유통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게 거의 이제 일반화되지 못하고 일부러 관영 상점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점들에 한해서만 이제 유통이 됐다는 거. 아주 소규모적으로 유통이 되었지만 조선 시대에는 이제 시중에 이제 유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뭐 이 화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상평통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한말에는 이걸 엽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상평통보. 예, 상평통보에 대한 그 내용을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을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거 언제입니까? 언제? 예, 바로 조선 후기죠. 숙종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이제 찾아내는 거.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이 성행하였다. 자, 여러분 병란도 하면은 이제 고려 시대 대표적인 국제무역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병란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저기 이제 서역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서역에 알려지면서 이제 코리아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1번이 정답이죠. 1번 고려시대니까.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담배, 면화 등의 상품 작물 재배, 보부상, 장시, 도담배 활동, 그렇죠? 유통망 연계하죠. 송상이 전국 여러 곳에 송방 설치,
수리시설 확충으로 이항법 확산,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조선 후기 때 어떤 상품화폐 경제 발달, 경제 활동의 어떤 활성화의 어떤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0번 가겠습니다. 가, 마의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맞춰주셨다면 이거 아마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이런 시사 문제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찬란한 백제 문화 세계인의 품속으로 뭐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된 백제의 역사, 유적, 지구 답사. 자, 보겠습니다. 1일차 있고요. 2일차 있고 3일차 이렇게 있네요. 1일차 이거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네, 공주죠, 공주. 예전에는 이제 공주인데 당시에는 이제 웅진이죠, 웅진이었죠. 자, 부소산성 있고요. 정림사지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능산리 고분군 있고요. 부여입니다, 부여. 그렇죠? 부여. 부여인데 예전에 이제 사비라고 해서 사비.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백제의 또 다른 큰 도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미륵사지가 있고 왕궁리 유적이 있는 여기가 바로 뭡니까? 전라북도 익산 지역입니다. 익산. 자, 바로 익산. 자, 공주, 부여, 익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가는 공주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있다. 자, 웅진에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 누구 무덤입니까? 무령왕릉이죠. 무령왕. 웅진 시대에 있었던 무령왕. 그쵸? 무령왕. 무령왕 하면요. 여러분들 딱 두 개 떠올리시면 돼요. 일단 백제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 시점에 22담로의 왕족, 백제 왕족을 파견했다. 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무령왕릉,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묘지석이 있다라는 거. 무령왕릉 정도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나 부여에 있는 웅진시계 궁궐터가 남아있다. 여기는요 부여입니다. 부여. 그쵸? 부여기 때문에 웅진시대는 여기 가에 대한 내용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 왕궁의 배후산성이었다. 다가 뭡니까? 가가 송산이 고분군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공산성이니까 공산성. 맞네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나 공산성. 공산성 웅진시계 궁궐터 남아있는 거 맞죠? 예,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 공산성이 바로 웅진시계 궁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도성이었었죠. 다 부소산성은요. 왕궁의 배후산성이었다. 자, 그쵸. 배후산성. 그러니까 부소산성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사비성을 주변에 배후에서 다시 감싸주는 하나의 나성과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을 한 번 더 쌓아주는 배후산성이 바로 부소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 맞고, 이건 내용 맞는 내용이고요. 자, 라는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자, 백제 금동 대학로가 출토된 건요. 어디였냐면 정림사지가 아닙니다. 정림사지가 아니고요. 부여 나성에서 능산리 고분군 사이에 여기 이쯤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쯤에서. 네, 이쯤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정림사지와 백제 금동 대학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금제사리 봉황기가 발견되었다. 자, 어디에서요? 미륵사지에서요. 미륵사지 해체 보수 작업 중에 이제 이 금제사리 봉황기가 미륵사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